저당권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기본 과정에서 개념만 잡았고요. 오늘은 개념에다가 특징 몇 가지 하고요. 효력 중에서 조금 중요한 거 그리고 쉬운 거 몇 가지 이렇게 딱 체크하겠습니다. 저당권은 저당권이 나오고 뒤에 특수저당권이라고 공동저당하고 근저당 이런 것까지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좀 많이 어려워요. 이거 뭐 기본 과정이 이거 봤다가는 머리가 깨집니다. 특히 공동저당 같은 경우는요. 397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기출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읽기도 싫지요? 그죠? 읽기도 싫고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그냥 4번 찍어요. 그럼 돼요. 자, 일단 요것만 먼저 확인합니다. 저당권, 뭐 공동저당, 근저당 이런 건 이제 나중에 하고. 자, 저당권이 뭐냐? 갑이 은행 가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그래서 1억을 대출 받았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다. 그럼 은행은 물론 현실적으로는 은행은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건 원래는 예외적인 현상이고요. 원래는 저당권이 기본입니다. 이게 저당권. 그런데 갑이 101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고 은행이 그 101호의 저당권을 갖고 있다 해서 자, 저당권을 갖고 있다는 건 101호 등기부에 저당권자 을이라고 등기가 된 걸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을이 이 101호를 점유해요, 안 해요? 점유하지는 않죠. 아까 유치권 같은 건 어때요?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죠. 또 전담포 주인도 돈 갚을 때까지 물건 안 돌려준단 말이죠. 이렇게 담보물권은 물건을 점유 또는 유치하는 효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저당권자는 점유하질 않아요. 대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얘는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101호를 경매해서 1억을 회수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거를 이렇게 말을 해요. 백일호 교환 가치를 관념적으로 지배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울 뿐 내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101호를 경매하여 1억을 회수해야 되겠다라고 을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를 관념적 지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행동을 옮기겠죠. 어떻게? 목적물을 임의 경매에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1억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죠? 이거를 저당권이라 하자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죠.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 변제받을 권리. 이게 조문에 있는 저당권의 뜻이고요. 그 밑에 보면 추가해서 채권자가 인도받지 않고서 목적물을 관념상으로만 지배하고 있다가 변제가 없을 때 우선 변제 받는 그런 권리를 뭐라 하자? 저당권이라 하자. 그러니까 저당권은 특징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육안으로는 여기에 저당권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등기 등을 통해서 뭐 하도록?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걸 오른쪽 참고 박스에 있는 1번 공시원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등기 등을 통해서 꼭 공시하라. 그게 저당권의 특징이 됩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면 양가로 2번 저당권의 법적 성질 중에 동그라미 3번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 이게 저당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등록을 통해서 공시를 꼭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런 게 저당권이다. 자, 두 번째, 저당권은 어떻게 취득하는가? 성립, 취득.
둘 중에 하나.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 중에 대부분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합니다. 즉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데요. 이 계약이 두 가지죠. 일단 은행 가서 돈부터 빌리죠. 그죠? 소비대차 계약. 소비대차 계약만 하고 대출 약정만 하고 돈을 빌리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대출이고요. 그죠? 대출 약정 플러스 담보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물건이니까 등기가 필요하죠. 이렇게. 계약이 두 개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 대주와 돈을 빌리는 사람 차주, 즉 채무자와 채권자가 당사자가 되는 거고요.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당사자가 됩니다. 당사자를 부르는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채권자와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동일인이어야 되죠. 부종성 때문에.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자로 등기됐으면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문제가 설정자입니다. 자, 돈 빌린 사람이 갑이에요. 자, 여기서 설정자란 누구냐? 목적물 소유자 생각하면 돼요. 저당권 설정자란 누굴 말한다고요? 목적물 소유자. 자, 갑이 돈을 빌리고 갑이 소유자라면 설정자도 갑일 거예요. 그런데 돈은 갑의 이름으로 빌리는데 101호는 부인 정소유라면 설정자는 정이 됩니다. 즉 제3자도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이때의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보증인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그냥 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대신 갚아야 돼요. 근데 물상보증인은 대신 갚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물건만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물상보증인이란다. 이렇게 저당권 성립 또는 취득과 관련해서 계약 당사자 이거 조심해 주시면 돼요. 379페이지 2번 저당권의 성립. 양가로 1번 저당권 설정계약의 당사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기억의 첫 번째 문장.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한한다. 반면에 한 장 넘기면 뭐 예외가 있죠. 예외는 몰라도 되고요. 설정 등기. 등기해야 되죠. 자, 여기서 뭘 등기해야 되는지 몰라도 됩니다. 그건 등기법에 나오는 거고요. 딱 요것만 틀을 잡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당권 성립에서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객체가 나오죠. 좀 전에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가 가능한 것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는 딱 4개.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그게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그럼 4번.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는 채권. 피담보 채권. 보통은 빌려준 돈이 있을 테니까 금전 채권이겠죠. 근데 꼭 금전 채권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정환이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민법을 강의하라는 채권. 제가 강의를 안 하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어. 이렇게 장차 손해배상 채권, 금전 채권으로 바뀔 수 있는 거라면 미리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도 있다. 꼭 금전 채권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기억. 쭉 내려서 동그라미 2번. 채권 일부를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도 있다. 1억을 빌려주면서 7천만 원만. 그죠? 또 채권이 여러 개가 있다. 한 번 1,000만 원 빌려줬고 또 3천만 원 빌려줬고 6천만 원 빌려서 합이 1억이 됐어. 너무 많아졌어. 처음에는 신용으로 빌려줬다가 담보로 바꿀 수 있다. 있다. 채권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도 있다. 3번. 현재는 없지만 장래 발생하는 채권. 예? 장래 발생하는 채권. 이거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조심할게요. 여긴 없는데 여기 한번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지금 체크한 거는 그냥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고요.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고 병도 1억을 빌려줬고 정도 1억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갑은 101호를 담보로 제공했는데 원래대로라면 각각 저당권 설정하겠죠. 즉 101호 등기부를 떼보면 저당권자 을, 저당권자 병, 저당권자 정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등기한 날짜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이 되고 나중에 경매됐을 때 그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될 겁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머리를 맞대고 저당권은 하나만 등기를 하고 을병적이 요 하나의 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액의 비율로 지분을 갖고 있어. 이렇게. 을이 저당권의 3분의 1 지분, 병이 3분의 1 지분, 정이 3분의 1 지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있다. 있다. 우리가 하나의 물건, 하나의 소유권, 수인의 소유자를 공동소유 그랬죠. 그리고 그 걔네들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이 없을 때는 공유라 그랬어. 그죠? 그럼 이것도 하나의 물건, 하나의 저당권, 수인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얘네들 사이에 무슨 동업계약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체 구성원도 아니죠. 이거를 준공유라고 하자. 뭐라 하자? 준공유. 이 준공유 개념을 몇 년 전에 물어봤습니다. 하나의 물건, 하나의 소유권, 여러 사람이 갖고 있다 공유. 하나의 물건, 하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인이 가지고 있다를 준공유라고 하죠. 네? 이것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저당권이란 건 이런 권리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를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 이게 아주 복잡하고 단독으로 자주 나오는 파트인데요. 일단 저당권의 효력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거죠. 임의경매권 플러스 우선변제권. 이게 저당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효력인데요. 임의경매권과 관련해서는 경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의 문제하고요. 우선변제와 관련해서는 권리의 선후. 이게 문제 같아요.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요. 뭐 한두 사람만 들러붙는 게 아닙니다. 저당권자, 임차인, 일반 채권자, 가압류권자들, 세금, 4대 보험 등등등 전세권자까지 다 들러붙어요. 따라서 그 사람들의 선후의 기준을 잡아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당권과 다른 권리와의 선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게 되고요. 이 두 가지는 2차 과목에서 중개사법 중개실무에서 보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안 나오고요. 그럼 민법에서 나온 저당권의 효력이 뭐가 나오냐? 4가지. 하나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문제. 두 번째가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라고 해서 365조와 366조. 366조 아까 법정상권. 세 번째가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보호. 네 번째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이 4가지. 이 4가지가 저당권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요. 최근에 주로 저당권 해결이 미치는 범위하고요. 365조 하고요. 제3취득자 하고요. 3가지를 최근에 아주 집중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3가지만 간단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뭐냐? 이 2가지가 나옵니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하고 목적물의 범위하고 2가지가 나오는데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는 그 저당권의 목적물, 토지 또는 건물이
경매가 되는 것을 전제로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엇을 얼마까지 우선 변제 받는가. 이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입니다. 즉 저당권의 효력에서 나오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란 단순히 저당권자가 갖고 있는 채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경매재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저당권자가 무엇을 얼마까지 우선 배당받는가를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고 해요. 그리고 360조 조문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5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5개. 딱 5개. 원금을 말합니다. 원금. 이자, 약정이자 말합니다. 이 이자는 무제한 배당, 무제한. 원본과 이자. 이자라고 할 때 이자는 약정이자를 말합니다. 다달이 얼마 지급하는 거예요. 5번째 있는 저당권 실행비용, 감정평가비용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권자가 경매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법원은 저당권자로 하여금 목적물 감정평가비용을 예납하라고 합니다. 그걸 나중에 배당받게 됩니다. 자, 문제가 3번째, 4번째 거예요. 위약금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자, 여기서 먼저 위약금이라는 게 뭐냐? 위약금이라는 건요, 돈을 빌려주면서 특약을 하는 경우로 생각해요. 특약. 우리 이런 특약은 어디서 보느냐? 조폭영화에서 자주 봐요. 돈을 빌려주면서 못 갚으면 신장을 떼주기로 특약. 그런 거 말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돈을 못 갚으면 신장을 떼주기로 약속하면 이건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되는 거고요. 자, 신장 떼주기로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1억을 빌려주면서 못 갚으면 5억을 배상하기로 특약. 이런 게 이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위약금 특약이 되는 거예요. 보통 돈을 못 갚으면 연체이자를 주죠. 그 외에 따로 얼마를 배상하기로 특약. 그걸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그런 특약 안 하죠. 연체이자만 약정하죠. 근데 은행이 아니라 일반인한테 돈 빌렸을 때 이 특약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1억을 빌려주되 이자는 월 얼마, 연체이자는 얼마, 나가 제때 갚지 못하면 원금 외에 연차이자 외에 따로 1,000만 원 배상한다. 따로 1억을 배상한다. 라고 특약을 한 경우를 위약금이라고 하고, 이 특약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것도 배당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에서 360조를 마련해 놨어요. 그러니까 위약금은 따로 특약을 해야 되고요. 등기까지 되어 있어야 돼요. 반면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그 다음 문장에서 지연배상이라고 해놨고요. 지연이자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연체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체이자는 이자가 아니에요.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손해배상, 지연배상이 연체이자가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1년분만 배당해 줍니다. 갑이 3년 연체에 따라서 다 배당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연체이자는 몇 년분만? 1년분만. 그런데 근저당권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담보 제출할 때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을 주로 활용합니다. 연체이자 때문에. 일반 저당권은 연체이자를 몇 년분만? 1년분만 배당을 받아야 우선해서. 근데 근저당권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일반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을 활용하게 됩니다. 근데 근저당권도 나중에 일반 저당권으로 바뀌어요. 변제기가 지나면. 근데 어쨌든 그런 제한이 있다. 360조 피담보 채권의 범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의 범위도 목적물이 경매된 경우에 경락인은 어디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이게 목적물의 범위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주유소인데요. 주유소 부지와 땅, 주유소 건물이 있고요. 이게 갑소유예요. 근데 갑이 돈이 필요해서 주유소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고 여기다가 저당권,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자,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이 별개라 그랬으니까 결국 토지 저당권, 건물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건물이 경매되고 땅이 경매가 되겠죠. 그럼 경락인은 당연히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거예요. 그죠? 그거 외에 지하에 매립된 유류 저장 탱크, 주유기, 세차기 옆에 붙어 있는 진공청소기 이런 거. 이런 것도 경락인에게 넘어가느냐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게 목적물의 범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저당권에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서 뭐라고 돼 있느냐? 저당권의 목적물이 주로 토지하고 건물이잖아요. 이 토지 건물의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이력이 미친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합물, 종물인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죠. 저당권 효력은 저당 목적물의 부합물,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돼요. 여기서 부합물은 토지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어버린 걸 말합니다. 쉽게 분리할 수 없는 거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요게 부합물입니다. 주유소의 유류 저장 탱크는요, 그냥 묻는 게 아닙니다. 공구리를 쳐버립니다.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유소 건축 비용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요거예요. 탱크 제작 및 매립 비용,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콘크리트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저 탱크 값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물탱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비쌉니다. 이거. 어쨌든 이건 토지의 부합물. 반면에 주유기라든가 세차기라든가 진공청소기는 고장나면 쉽게 교체할 수 있죠. 교체할 수 있어. 쉽게 분리할 수 있어. 따라서 부합물이 아니야. 일단 이렇게 되면. 자, 부합물에는 저당권에 미칩니다. 반면에 이건 쉽게 분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쉽게 분리할 수 있다는 건 독립한 물건을 말합니다. 그 독립한 물건 중에서 그 물건이 부착되어 있는 물건의 일상 용도에 꼭 필요한 거. 요거를 종물이라고 그래요. 독립물 중에서 그 물건이 부착되어 있는 물건의 일상 용도에 꼭 필요한 물건을 종물이라 하는데요. 주유소의 일상 용도가 뭐예요? 주유죠.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세차기는? 세차가 주유소 일상 용도는 아니죠. 그럼 결국 요 놈만 종물이 되는 거예요. 요 두 놈은 부합물도 아니고 종물도 아니고, 따라서 주유소가 경매되면 주유소 사장님은 요 두 개는 떼가도 돼요. 그리고 경락에는 요거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요것만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물, 부합물,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요거 하나. 두 번째, 목적물의 과실이 나와요. 101호의 저당권을 설정해 놨는데 갑소유 101호의 저당권자 을이 있는데 이 101호에 방 한 칸에 월세입자 50만 원 임차인이 있어요. 이 월세 50만 원, 이게 차임이죠. 과실이라고 부르죠. 자, 다달이 월세 50만 원. 누가 받지요? 임차인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갑한테 줘야 돼요? 은행에 줘야 돼요? 갑한테 주죠. 그 말은 과실에는 저당권이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런데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얘는 이걸 경매를 넣어요. 경매를 넣으면 이게 압류가 돼요. 압류는 처분 금지를 말하고요. 그 압류 효력이 여기에도 미쳐요. 압류의 효력이. 그러니까
목적물이 압류가 된 후에는 그 과실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라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게 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피담보 채권에 보면 목적물에 보면 그 두 가지. 382페이지 맨 위에 360조 조문이 있고요. 특히 조심할 거 두 개. 위약금은 특약보로서 등기가 돼야 되고 지연배상 즉 연체이자는 1년분에 한한다는 거. 그다음 358조는 부합물 종물에도 미친다는 거. 반면에 오른쪽 359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의 과실에 미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압류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조문 확인하자. 됐죠? 나머지는 판례 어려운 것들입니다. 넘어가시고요. 384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3번에 목적 토지 위에 건물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365조가 있습니다. 자, 이 365조는 366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 자, 366조가 뭐였었죠? 아까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데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죠? 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 저당권이 실행된다는 건 목적물이 경매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땅을 병이 경락을 받음으로써 즉 저당권 실행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가 법정 상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그런데 366조가 적용이 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걸 대비해서 말씀드렸죠. 나대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령 나중에 저당권자가 땅을 경매를 넣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다 하더라도 법정 사건은 인정되지 않으니까 철거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서 아깝지 않냐 이거. 그래서 365조에서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때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지만 건물까지 일괄하여 함께 경매할 수도 있다. 그게 365조. 토지 저당권자의 토지 건물 일괄 경매권. 뜻과 요건이 똑같아요. 뜻과 요건. 의의를 풀었으면 요건이 됩니다. 다시 한번.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때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건물까지 함께 경매할 권리도 있다. 그게 365조. 그래서 이 토지 저당권자의 토지 건물 일괄 경매권은 권리일 뿐 의무는 아니죠, 당연히. 그죠? 토지 일괄 경매 의무가 아니라 일괄 경매권.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어요. 저당권자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 건물을 일괄 경매했을 때 첫째 경매법원은 당연히 땅과 건물을 동일인에게 매각 허가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고. 그래야 건물 철거를 막으니까. 또 하나, 얘는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토지 저당권자에게 토지 건물을 함께 경매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지 건물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권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365조 조문과 계약의 요건에 A, 그 밑에 B, 원칙이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예외 있습니다. 예외는 나중에 볼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 니은 효과 A. 그죠? 그 A 말고 하나가 더 있었죠.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경매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매각허가. 그런 것들이 효과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됐지요? 그 정도. 물상대위는 나중에 보고요. 다음 페이지 우선변제 효력도 건너뛰고요. 자, 388페이지로 갑니다. 제3취득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또 뭐냐? 갑소유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당권자 을이 있고요. 1억을 빌려줬어요. 갑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고 저당권이 있고요. 똑같이 갑소유 건물이 있다. 여기에 저당권자 을이 있다. 그냥 땅으로 다 갈까? 괜히 이것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갑이 땅을 팔아. 요게 있는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아. 매매.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하죠. 또는 갑과 정 사이에 계약을 맺고 정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해. 이 땅에 대해서. 특히 이 두 놈은요. 저당권자보다 후순위죠. 그죠? 그럼 저 땅이 경매되면 소멸해요. 저당권보다 후순위 권리들은 전부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뭐 빼고? 유치권 빼고. 유치권은 소멸 안 한다 그랬죠. 근데 이런 것들은 소멸해요. 그 다음에 요놈. 땅을 샀다 그랬죠. 자, 이 땅이 3억짜리예요. 보통 땅이 3억짜리인데 거기에 1억 채권자가 있을 때 병이 이 땅을 사는 경우에 보통은 3억을 다 주질 않고요. 2억을 주고 이거 인수하죠. 그죠? 근데 이게 예외예요, 원래는. 저 1억을 병이 인수한다는 건 은행 입장에선 채무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가가지고 채무자 변경 절차를 따로 밟아야 돼요. 즉 새로 계약을 해야 돼요. 귀찮지요? 그러다 보니까 3억을 다 지급하고 얘가 1억을 갚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간편하고 단순해요. 그래서 병이 이걸 인수하지 않고요. 3억을 다 줬어요. 근데 이 자식이 돈을 안 갚아. 그 경매가 들어왔어. 소유권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죠. 예.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당연히 저 1억을 인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지, 얘네들은 당연히. 그죠?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목적물에 대하여 그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요 세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불러요. 요 세 사람을. 그리고 얘네들은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갚을 의무는 없죠. 대신 저당권이 실행되면 소유권 상실하고 지상권, 전세권 소멸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를 좀 해줄 수 있을까 해서 마련된 게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지위라고 해서 세 가지 조문이 마련이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목적물이 경매가 될 때 소유자가 아닌 자들은 경매에 참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물건을 내가 경락받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되는 목적물 소유자는 경매에 참가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된다. 그게 363조. 저당물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제3취득자의 지위의 뜻이 있고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첫 번째가 363조예요. 얘네들은 소유권을 취득한 애들이 아니니까 당연히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경락을 받을 수 있지만 얘가 문제다.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얘는 원래 경락인이 될 수 없지만 363조에서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두 번째. 얘네들은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목적물이 경매되면 어쨌건 소유권 날라가고 지상권, 전세권 날라가죠. 자, 이거를 유지하고 싶어, 보호하고 싶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소멸시키고 싶어. 그러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제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대신 변제군을 줍니다. 변제군. 변제라는 건요, 원래 채무자가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채권자는요, 채무자가 아닌 자가 돈을 갚으면요, 받으면 안 돼요. 부당이득이 됩니다. 자,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친구 은한테 10,000원을 꿔줬어요. 10,000원 꿔줬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병이 와서 10,000원을 갚아요. 그 뭐냐 그랬더니, 야, 너 을한테 꿔준 거 10,000원 내가 갚을게. 그리고 병이 갚아요. 그럼 우린 날름 받죠. 받으면 안 됩니다. 부당이득입니다. 왜? 채권이란 건 특정 인에게만 행사하는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한 엉뚱한 제3자가 돈을 갚을 때 채권자는 좋다고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걸로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여러분에게 민법을 강의할 채무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민법 강의해. 그럼 여러분 좋다고 들을까? 똑같은 거예요. 채무자 아닌 사람은 돈을 갚을 의무가 없는 거고요. 반대로 채권자도 채무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얘는 되도록 하는 거예요. 변제할 권리가 있고 너는 변제받을 의무가 있단 말이죠. 채무자가 아닌 자가 돈을 갚더라도 너는 받아라. 그래서 변제권으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연체이자는 1년분만 갚아라. 1년분만 갚을 권리. 그 변제권을 줍니다. 변제권. 제3취득자가 소유권 등을 방어하기 위하여 변제할 의무는 없지만 대신 변제할 권리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갚으면 얘는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얘는 나중에 갑한테 가서 뭐라 그럴까요? 내가 네 대신 1억을 갚았으니 나한테 갚아라. 이걸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변제권 옆에다가 구상권 써주세요. 우리 교재는 구상권이 어디로 사라졌어? 제가 구상권을 찾아봐도 없어. 변제권 옆에 구상권도 써주세요. 됐죠? 세 번째가 갑이 소유하던 저당권이 설정된 땅을 산 병이, 이거 101호라고 할까? 건물을 산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5천만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새로 싹 했네. 그런데 갑이 1억을 갚지 않아서 경매가 됐네. 이거 아깝죠? 아까워할 필요 없다. 영순위로 배당받는다. 367조. 즉 목적물이 경매되면요, 요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도 먼저 요 비용을 영순위로 배당을 해줍니다. 이게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에요. 그냥 경매대가에서 법원이 배당을 해줘요. 그래서 세 번째 게 남용이 참 많이 됩니다. 가라 영수증 같은 걸 통해서. 근데 어찌됐건 제3취득자를 보호하는 이렇게 세 가지 장치를 우리 민법이 마련해놨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변제권 및 구상권이 있다.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가 특히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한번 볼까요? 지상권 전세권자.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여기에 저당권자 을이 있어요. 얘가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 상태에서 전세권자 병이 있어요. 얘가 2순위야. 전세권자도 갑에게 전세금을 5천만 원 줬어요. 나중에 경매가 돼요. 그럼 얘는 이 5천만 원을 을보다 우선 받는다, 나중에 받는다? 나중에 받겠죠. 후순위니까.
얘가 먼저 1억 받고 나머지 5천 남은 거를 전세권자가 후순위로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 건물에다가 유익비를 리모델링을 싹 했어 병이. 필요비는 수리비를 말하는 거고요. 리모델링 비용이 이제 유익비가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면 건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유익비를 만약에 1억을 지출했다 만약에. 그럼 나중에 경매됐을 때 얘가 1번 저당권자보다 먼저 이걸 배당받고 그리고 얘가 받고 요거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전세권자는 목적물이 경매됐을 때 전세금은 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지만 전세권을 취득한 후에 지출한 비용은 요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목적물이 경매가 될 여지가 있을 때 위험이 있을 때 소유자가요. 친구들하고 짜고 쳐요. 이렇게. 파는 것처럼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처럼.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리모델링 비용 가락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해서 먼저 회수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남용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어찌겠든 구독이 무서워서 잘못 딴 거는 아니니까 이런 권리를 저당권 제3취득자에게 인정해주고 있더란 말이죠. 저당권의 효력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 범위,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 365조 일괄경매권, 제3취득자의 보호 한 요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를 기본 과정에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네? 더 할까요? 큰일 나요.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딱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91페이지에 가면 저당권 처분 제한이 하나 있죠. 이게 당연한 거죠. 아까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과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니까 저당권자는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안 된다. 그게 361조.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따위 하지 못한다. 절대로 못합니다. 저당권만 팔아먹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69조는 부종성이 아예 규정이 되어 있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말소등기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처분 소멸까지 딱 보시면 저당권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특수저당권이 두 개가 나오는데 기본 과정에선 쳐다도 보지 말자. 그죠? 저당권도 지금 어려워 뒤지겠는데. 이렇게 해서 물권 강론까지 쭉. 특히 소유권 이후에 나왔던 오늘 다섯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은 어떤 권리고 개념, 어떻게 취득하는가, 특징이 뭐가 있을까? 특히 지상권, 전세권, 존속기한, 갱신 같은 것들. 그죠? 그 정도. 그 정도. 구체적인 효력 몇 가지 보긴 했지만 그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개념과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집에서 복습하실 때도 제가 체크 안 해드린 거 자꾸 읽는 분들 계시는데 읽으시니까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야. 얘는 왜 이러나요? 뭐 이렇게. 그런 거 자꾸 옆길로 세면요. 공부가 재미는 있어지겠지만 진도 안 나가고요. 나중에 짜증납니다. 헷갈려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체크해 드린 거 위주로 전력을 다해서 복습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다음 주 이제 계약법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